자, 먼저 이 바이든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 어떻게 좀 보셨는지 궁금한데. 예, 처음에는 이제 승리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죠, 네. 확실하다. 네네. 어떻게 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복 그 선언을 기다리고 있는 것 의도가 보였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300인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7,500만 표 득표를 해서 미국 대선 역사상 가장 많이 득표한 대선 후보가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나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와 러닝메이트인 카멜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는 400만 표 차이가 있다. 이 점을 강조한 것은 아무리 집계를 기다려봐도 소용이 네. 없다. 이건 강조한 것 같아요. 특히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24년 만에 처음으로 아리조나에서 이겼고 28년 만에 처음으로 조지아에서 이겼고 다시 러스트벨트, 블루월이라고 그러죠. 를 다시 건설한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에서 승리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 말은 이 경합주를 내가 이겼다. 이런 발언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people spoke. 미국 시민들이 이제 그 뜻이 분명해졌다 이런 뜻이죠. 변화와 행동이다. 보건과 경제를 살리는. 그리고 우리는 그 해리스 상원의원 러닝메이트와 우리는 벌써 보건 전문가 그리고 경제 전문가와 회의를 하고 있다.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 것인가. 왜냐하면 일일 코로나 확진자가 20만 명을 다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일 확진자 급증하고 있는 사태에 주목하고 있고 24만 명이 코로나로 사망을 했는데 그 고통을 느낀다. 나도 가족을 잃은 사람으로서 그 친한 사람을 잃은 가족과 친구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그걸 생각할 때 가슴이 무너진다. 이런 표현을 썼죠. 네. 그렇지만 조용히 그다음에 참을성 있게 모든 투표가 끝나기를 기다리자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런 그런 개표 과정,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방해하는 것은 이걸 막으려 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경고 메시지를 했고 244년을 이어온 이런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의 전통을 존중하자.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나는 정치 지도자로서 미국의 미래에 낙관한다. 우리가 협력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고 이것은 미국의 역사가 증명한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정의를 지키고 의견이 다른 사람을 악마화하는 것을 피한다면 네. 우리는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이런 메시지를 해서 공정에 대한 그런 강조도 하였습니다. 네, 네. 주요 발언들은 제가 또 조금씩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조 연구원님도 이 지금 바이든 후보를 보면은 앞선 상태, 승기를 잡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라고까지만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확정적 결과는 기다려보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어떤 승리 선언을 한 것까지는 어떤 좀 자제를 한 것 같은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먼저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내용상으로 보면요. 네. 지난번에 연설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굳이 저 얘기를 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예측한 대로 300석 이상 선거인단은 뭐 봉 박사님이나 저나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도 낙관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추세, 그러니까 노스캐롤라이나 알래스카는 지는 거고 지금 펜실베니아하고 이 나머지 지역들은 애리조나, 네바다 포함한 이 지역들은 이기는 걸로 이미 확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미국 역사에서 매직 넘버를 넘지 않은 상태에서 승리 선언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사실상의 승리 선언이지만 승리 선언을 하지는 않은 거죠. 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거의 당선인의 이제 연설을 했어요. 네네. 통합하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네.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언중유골이라고 경고를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승리 선언이지만 네네. 내용을 조절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미 뭐 그 민주당은 판세를 완전히 이제 확정을 지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죠. 경제하고 코로나. 네. 그러니까 이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 통합. 이제 당면한 현재가 이제 통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시 언급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보면은 내용상으로는 의미가 없는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필요한 왜냐하면 이제 혼란을 방지하고 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 연설이기 때문에 네. 뭐 상당히 이성적이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연설이었다. 그리고 무리하지 않은 연설이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그 네, 코로나 지금 네네.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촉구를 다시 한번 하는 것입니다. 아, 네. 시간이 없다.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다. 결과가 명확하지 않는가.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국가 통합을 위해서.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도 있었죠. 244년 민주주의 전통을 존중해서 모든 개표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한다. 투표권은 신성한 권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이것을 막으려는 어떤 시도도 소용이 없다는 것. 그걸 네. 강조한 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부정선거 소송을 하겠다는 것이 준비가 돼 있고 대응할 준비가 돼 있고 소용이 없다. 네. 이런 경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신중한 발언들을 하면서도 또 중간중간 예. 네, 경고를 하는 그런 메시지도 함께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코로나19 피해와 경제 상황 회복 이 부분을 상당히 좀 많이 할애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것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화두였지 않습니까? 네. 경제 위기, 그다음에 코로나 방역 실패. 그리고 그 굉장히 그 따뜻한 메시지, 새로운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그런 이미지를 전달하면서 미국 국민을 다독거려 주려는 그런 것이 보였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 바이든 후보는 굉장히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상원의원으로 당선이 됐는데 바로 교통사고를 당해서 본인과 그 아들은 살았지만 그 첫 번째 부인과 딸을 잃었습니다. 네. 그래서 혼자서 애를 키우느라고 기차 왕복으로 4시간씩 매일 워싱턴 DC와 델라웨어를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아들들을 또 낳는데 그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전쟁의 영웅 그 보 바이든을 또 잃었습니다, 병으로. 그래서 그 충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지난번 대선에서는 아예 민주당 경선에서도 출마 안 했거든요. 그 고통을 극복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헌터 바이든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우크라이나 스캔들도 있고 마약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가족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줬는데 지난번 1차 대선 토론회에서 그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했습니다. 아들 얘기를 하는데 보호를 얘기하느냐 헌터를 얘기하는가 했더니 나는 둘 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족을 잃은 고통을 직접 겪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미국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이제는 24만 명인데 그 가족과 친구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을지 난 잘 안다. 따라서 미국 국민들이 필요하고 미국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코로나 방역 조치를 하겠다. 집권을 하고 나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 상황이 상당히 좀 갈등, 대립의 양상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강조, 온전한 통합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 그 부분도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네, 저는 그 상당히 안도했던 게요. 사실 뭐 승리 선언이라는 무리수를 둘까 살짝 걱정을 했는데요. 이제서야 안정적인 미국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봉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바이든은 사실 굉장히 안정적인 가정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 부인인 질 바이든도 교사로서 지금 포스트레이디가 돼도 교사 역할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가정적이고 가정에 충실하고 안정적인 또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 저는 저 연설의 의미를 두고 싶은 게 네. 이제 미국이 방향을 혼란스러웠던 혼돈의 상황에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우려하는 게 지금 이게 새로운 혼돈의 시작이냐 그러는데요. 저 연설은 사실 차분하면서도 네네. 그 어떤 자극적인 언어도 없거든요. 비난도 없고 그리고 그렇지만 자신감 있는 그리고 이제 바이든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고령도 있긴 하지만은 네. 그러나 여러 가지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는 매우 안정적인 정치인으로서의 커리어를 쌓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참모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지만은 일단은 뭐 저는 매우 그 의미 있는 연설로 지금 읽었습니다. 그 표정이나 뭐 어조 톤을 봐도 상당히 뭐 흥분하거나 뭐 어떤 뭐 그런 느낌이 아니라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중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나는 미국의 미래를 낙관하고 있다. 21세기는 우리의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그 미국 시민들을 이제
에게 이제 안정감과 안심을 시키는 그런 발언을 했죠. 네. 여기서 대조가 되는 것이 저런 조용하면서도 자신 있는 모습이 지난번 두 번째 백악관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발언을 했을 때죠. 그때 시청자분들께서 눈여겨보셨으면 보셨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을 할 때 비단 주요 방송국에서 이거는 너무 가짜 주장이 많기 때문에 방송을 중단할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주위에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았었죠. 네. 마이크 펜스 부통령 보셨습니까? 그때 옆에 백악관에 홍보 담당 여자 보좌관 한 명만 있었죠. 뭐냐면은 공화당에서는 지금 트럼프와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 잘못 편을 들면은 본인의 정치 커리어도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더더군다나 이제 선거 판세가 개표를 하면 할수록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확정적인데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그리고 공화당이 그런 주장을 뒷받침해주기를 바라는 트럼프 대선 후보의 뒤에 설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트럼프 후보와 거리를 둘 것인가? 이것을 이제 공화당 정치인들은 열심히 계산하고 있는데 그 썰렁했던 백악관 두 번째 기자회견.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지금 고립되고 버림받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왜 위험하냐면요.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게 드러나면 미국은 이제 다시는 일어설 수가 없을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에서 부정선거로 점철된 선거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미국의 비극이고 지구전사의 비극이거든요. 근데 그런 무모한 주장을 아무런 증거도 없이 네. 부정선거라는 주장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지금 봉 박사님 말씀 잘하셨는데 여기에 동조하면 정치 인생이 끝나게 돼요. 뭐 줄리안이나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인 어쩔 수 없는 한둘 빼고는 아마 지금 가족들도 동조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저 얘기가 얼마나 무모한지는 네. 미국 문화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봉 박사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게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거는 다 잊혀집니다. 아, 네. 그런데 이러한 마지막 기회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 저렇게 그 부정선거를 주장한다면 결국은 소수의 트럼프 대통령과 소수의 측근만 남고 공화당도 꼬리 자르기를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어느 면에서는 벌어주는 거고 그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좋고 바이든에게도 좋고 미국 사회에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트럼프 네. 대통령한테 시간을 주는 것도 있는 거죠. 상당히 신중하면서도 자신감에 찬 네, 그런 안정적인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요. 네. 네, 사실 바이든 연설이 있기 전에는 뭐 승리의 연설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일각에서 있었는데 일단 저희가 들어봤지만 그런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연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이 네. 부분도 참 궁금하거든요. 제가 그 정치 전문가로서 트럼프 행정부를 4년 동안 지금 관찰하고 분석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예상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그건 트럼프 네.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고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짐작하고 있는 것은 그 본인의 개인 성향이 지금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항상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승리는 내가 쉽게 택하겠는데 지는 거는 절대 못 참겠다. 그러니까 이거 졌다는 자체를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네. 졌다는 자체를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현실을 부정하는 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뭐 아름다운 미국의 대선의 뭐 전통이라든지 승복이라든지 이거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것을 누군가 설득을 해야 되는데 아까 조한범 박사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첫 번째 기자회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겼다. 선언했을 때부터 벌써 선거 캠페인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초반은 우리가 앞서지만 뒤집어질 것이라는 걸 알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백악관에서의 축하 파티도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 내가 승리를 했는데 이렇게 크게 이기는데 왜 이거를 취소해야 되는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굳히기로 들어갔는데 사실은 선거 전문가들은 그 추세를 보고 카운티별로의 투표 성향을 아니까 뒤집어질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이게 승복을 하고 그래서 미국 사회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누군가는 설득해야 되는데 네. 아직은 그 측근과 가족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에릭은 아직도 공화당원들한테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낸다 하거든요. 이 우리 아버지를 버리면은 네. 공화당 다음 선거 때 보자. 배신의 대가가 있을 것이다. 이런 트위터를 계속 던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원들은 그 트위터를 받고 과연 트럼프 대통령 뒤에 서서 이 선거를 인정할 수 없다고 계속 동조를 할 것인지 네. 아니면은 공화당원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버리게 들어갈 것인지 네. 지금 계산하는 것이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를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과연 글쎄요, 오늘 지금까지 상황을 보고 또 방금 이 바이든 후보 연설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좀 심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변화가 있을까요? 당장은 아닐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이 행보를 보면 바로 반응은 안 나올 것 같고요. 바로 반응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부정선거다는 얘기를 다시 하겠죠.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어느 경우도 깨끗하게 승복은 안 할 겁니다. 다만 이런 시나리오는 있죠. 선거는 내가 이겼다. 그렇지만 미국 민주주의의 복잡한 절차 때문에 졌다. 이럴 가능성은 있죠. 그러나 이것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든이 저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그 불복하는 행보를 보이다가 네. 바이든 연설에 바로 내가 졌다 이렇게는 불가능하죠. 네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머릿속에 두 가지일 거예요. 좀 계산을 하겠죠. 예, 네. 승복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그러나 점점 지금 판세는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70이라는 숫자가 확정되는 순간 상황은 급변할 거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마무리 짓는 절차를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러나 이제 깨끗하게 나는 졌다 이럴 가능성은 마지막에도 없을 것 같고요. 내가 이겼다. 그렇지만 받아들인다. 아마 이런 형식의 그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고 중요한 건 이 시간을 줄이는 건데 네. 그 누가 설득하느냐죠. 그 지금 이방카나 사회 쿠슈너가 지금 유력하게 지금 이제 그 CNN 같은 데 거론이 돼요. 네. 멜라니아보다는. 그러니까 멜라니아 측 가족들이 이제 일단은 에릭은 뭐 원래부터 아버지하고 똑같은 인물이니까 그렇게 갈 거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을 더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이미 알고 있겠죠. 가족들, 옆에 이성적인 가족들은 네. 이미 상황 판단을 하고 설득을 하는 작업을 이미 시작을 하고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의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까지가 네. 이제 얼마나 걸릴지. 우리가 네. 정치 지도자로서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할까도 고려해야 되고 네. 사업가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뭐 대통령으로 대선의 결과에 승복하고 백악관을 떠나는 건 오히려 쉽습니다. 어차피 정치는 외도였지 않습니까? 4년 동안. 근데 사업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쉽게 대선 승복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뉴욕타임즈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금 개인 부채가 9억 달러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억만장자 같지만 사실 빚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개인 자산을 다 처분한다 하더라도 이 개인 채무를 다 갚지 못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더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세금 보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현직 대통령일 때는 묻어갈 수가 있는데 만약 백악관을 떠난 다음에 IRS에서 세무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 채무가 미국의 국익을 크게 훼손하는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백악관 대통령 재직 시절에 행해졌다는 게 밝혀진다면 그 풍파를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차원, 사업가 트럼프로서의 생각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이 2020년 대선 결과에 승복을 하지 못하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뭐 바이든의 승리 요인, 뭐 공식적으로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이 요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이든 대선 후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이 핵심 승부처에서 일단 역전극을 펼쳐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에는 좀 이런 경합주에서 승기를 잡게 된 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일단 큰 판세는요. 바이든이 낙관적으로 이겼어야가 정상입니다. 낙관적으로 이기는 상황이 정상입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무리수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받았던 건 오로지 경제 하나였거든요. 아메리카 퍼스트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경제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로 올해부터 완전히 이 경제 프리미엄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러면은 남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부채들이거든요. 네. 코로나 방역 실패, 그다음에 인종주의를 포함한 갈등 문제, 그다음에 남성 우월주의, 이런 걸로 본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수 있는 요인은 거의 없고, 네. 바이든 후보가 이길 가능성 요인들은 너무나 많은 상황이었거든요. 네. 자, 이건 이제 구조적인 환경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선거 전략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전략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마지막 열흘을 뺏긴 것, 그건 뼈아픈 상처가 되는 거고요. 결국 선벨트, 그러니까 남부에 있는 보수 세력이 강한 이 농업 지역, 그다음에 중북부의 러스트벨트 공업, 쇠락한 공업 지역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당선의 결정적인 요인이었거든요. 네. 이 지역을, 그러니까 플로리다를 이기고 바이든의 경우에는 이 러스트벨트와 선벨트만 장악을, 몇 개만 장악을 하면 안정적으로 이길 거라는 시나리오를 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도움을 준 게 말씀드린 마지막 열흘의 공백이에요. 이 시간 동안 바이든은 여유 있게 원하는 지역들을, 특히 러스트벨트나 선벨트,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에 집중을 해서 플로리다를 가져갔죠. 그러나 선거 전략으로 보면 플로리다에 집중하면서 많은 다른 지역에 시간을 허비했고, 또 그 열흘 공백이라고 하는 게 비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지역에서 네. 큰 손실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선거는 바이든이 적어도 5 내지 10% 차이로 낙관적으로 안정적으로 이겼어야 되는 선거인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외에 선전을 한 거지,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길 수 있는 선거는 처음부터 아니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확률이 꽤나 있었을 거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요,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재선에 성공한다. 대부분 10명이면 7, 8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의 취약성이, 그러니까 미국의 치부가 일단 드러났고요. 미국의 네. 해역함이. 그건 트럼프 대통령 잘못만은 아니죠. 네. 그다음에 경제라고 하는 신기루가 사라져 버리니까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불확실성과 갈등과 불안정만 드러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이든이 그렇게 강력한 리더십이나 그렇게 역동적인 지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네.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 코로나19의 저주가 상당히 크게 예, 작용을 본인도 했다. 받았고요. 본인도 감염됐고, 결과 미국인도 수없이 많이 희생당했고, 그러니까 뭐 하나의 요인만 짚으라고 그러면은 코로나가 결정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봉 의원님은 승리와 패배 어떤 요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 미국 선거 2000년부터는 이제 유권자들은 같은 질문을 하고 이제 투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냐, 미국이 누구의 나라냐, 그리고 내가 이 미국의 일원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투표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게 나라냐, 나는 너무 소외되는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나라가 됐다. 나는 여기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미래가 불안하고 내 가족이 고통을 받고, 근데 아무도 도와주질 않는다. 미국이 결국에는 기존 정치인과 기득권층만 혜택을 받는 나라가 돼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우리를 보호하고 대변해 줄 것인가? 이런 질문에서 유권자들이 그동안 대선에서 투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원할 때는 일리노이주에서 초선 상원이었던, 아직 검증되지 않았지만 에너지 넘치고 희망을 보여주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선출했죠. 그 이후에는 그렇지만 계속 불안하고 기득권층과 기존 정치 세력만 혜택을 보는 미국 같으니까 정치적 이단화였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2016년에는 선택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네. 솔직하지가 않다, 거짓말을 한다, 법적인 논리로 피해간다, 그래서 기존 정치 세력의 일원이다, 이런 인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2016년에는 그 질문이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도움이 됐고, 2020년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낙선을 결과로 짓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2016년과 달리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그런 진정한 미국인을 보호해줄 수 있는 정치 지도의 이미지를 잃었거든요. 기존 정치 세력,
그리고 기득권의 대변인이 됐던 것이죠. 네. 코로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봐라. 사흘 만에 났다. 근데 많은 미국 유권자들은 그거는 당신이 미국 대통령이고 최고의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그렇진 않지 않냐. 당신은 왜 이게 기존 정치인과 기득권 세력과 같이 행동하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이 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책임 회피를 하면서 왜 연방 세금을 2016년과 17년에 750불밖에 안 냈냐. 미국의 대학 교수라든지 간호사는 적어도 5,000불 정도는 내는데 아니 억만장자의 미국 대통령이 750불밖에 안 내는데 그때 법적인 논리로 이거는 절세다. 합법적인 거다. 이렇게 피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로남불 같은 아니면 네. 법적 논리로 하면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니까 2016년에 내가 투표했을 때는 기존 정치인과 다르다고 생각해서 기회를 줬는데 네. 결국에는 똑같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그런 그리고 증명이 된 네. 정치인인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표심이 쏠려간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조 의원님도 하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재밌는 게요. 네. 오바마라고 하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탄생된 원인하고 네. 정치 이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탄생한 원인이 같아요. 뭐냐면 미국에서는 이미 미국의 국력이 쇠락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에 정치 혐오증. 그러니까 우리보다 워싱턴에 있는 정치판을 아주 음모론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봐요. 그런데 갑자기 오바마라고 하는 아주 신선한 인물이 튀어나왔거든요. 기대를 한번 걸었죠. 8년. 그런데 변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트럼프라고 하는 정말 괴짜, 뭔가 해낼 것 같은, 매직을 부릴 것 같은 트럼프가 튀어나왔거든요. 그 원인이 똑같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에게 4년을 맡겼더니 첫째, 부자의 나라. 두 번째, 백인 남성의 나라. 그다음에 비정상이 통하는 나라. 이 세 가지거든요. 그리고 남은 건 코로나와 경제의 쇠락, 미국의 어두운 면과 국력의 한계라는 게 동시에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어려운 선거였고 아주 안정적인 선거로 끝났어야 되는데, 낙승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바이든 후보도 반성할 게 많은 거죠. 역동성,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 그러니까 정책 선거가 아니었어요. 정책적인 차이가 전혀 나타나지도 않았고 오히려 네. 뭐 세금 문제, 뭐 헬스케어 이런 것도 전혀 아니었고요. 오로지 트럼프냐 아니냐만 가지고 지금 선거가 진행이 됐고 역대 최고의 투표율이 나온 기이한 선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거는 거의 이제 종료 단계로 가는 것 같고요. 예상보다 뭐 후유증은 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남은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바이든 행정부의 숙제가 되겠죠. 네. 그 지금까지 어떤 갈등과 그 분열 양상을 어떻게 좀 바이든 후보가 수습해 나갈 거로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좀 낙관적으로 봅니다. 네. 이제 바이든 대선 후보가 연설에서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의 장래를 낙관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을 뭐 근거 없이 하지는 않았겠죠. 낙관의 근거는 뭐냐면 조 바이든 후보가 저렇게 노령이고 노쇠해 보이지만 저 조용함 속에 또 굉장한 그 능력과 기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원의원을 6선이나 해서 36년을 상원의원으로 재직했고 부통령을 8년을 했거든요. 그럼 조 바이든 후보가 연결이 되어 있는 최고의 두뇌, 전문가, 정치 지도자, 관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굉장히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조 바이든 후보가 제대로 이렇게 임무를 나눠서 하게 된다면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라 정반대의 스타일. 대통령은 최종 결정을 하지만 관료들과 지도자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전문성에 기반을 해서 정책을 밀고 나가는 이런 바이든 행정부가 되기 때문에 네. 통합과 그다음에 위기 극복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조 바이든 그 당시 상원의원을 오바마 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대선에서 요청을 했는데 조 바이든 후보가 처음에는 거절했다 그래요. 당신보다 새파란 정치 신인보다 내가 더 경력이 있는 정치인이고 부통령 자리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니까. 근데 조 바이든 후보가 조건으로 내세운 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대선에서 승리해서 오바마 당신이 대통령이 되고 내가 부통령이 된다면 내가 결정을 뒤집지는 않겠지만 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주요 정책이 결정될 때는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하지를 말아라. 모든 주요 정책 결정에 내가 참여하고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면은 내가 부통령 후보직을 수락하겠다 그랬고 그때 바락 오바마 대선 후보가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조 바이든과 바락 오바마 티켓이 형성이 됐던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은 부통령으로 재직했던 조 바이든은 그냥 허수아비가 아니라 모든 중요한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에 그 직접 참여하고 관여했던 그 경험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와의 관계, 예. 한미 동맹도 그렇고요, 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풀어나갈 걸로 방위비 문제는 금방 해결될 겁니다. 지금도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주한미군은 철수 이런 게 아니고요. 이미 전 세계 해외 미군들이 제조 정착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일부 축소되더라도 우리의 중요성이 줄어서가 아니고요. 큰 그림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이든 이제 후보 당선자가 곧 되겠지만 아까 봉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36년 상원의원 8년 동안에 외교위원장을 했어요. 네. 그다음에 8년 동안에 부통령을 했어요. 그러면 이 역동성은 없어 보이지만 전문성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특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안정적이죠. 두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은 그 훌륭한 매티스 국방부장관 내쫓았죠. 그 안정적인 틸러슨 국무장관 내쫓았죠. 코미 FA 국장 내쫓았죠. 마음에 안 들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은 다 내쫓아요. 네. 그다음에 예스맨만 다 옆에다 앉혀놓거든요. 그러니까 혼돈의 내각이 돼버리는 거죠. 무조건 트럼프의 일변도가 되는. 그러나 바이든 같은 경우는 자기의 전문성, 그동안 봐왔던 수없이 많은 인맥을 통해서 가장 최고의 전문성, 한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수잔 라이스라든지 커트 캄벨이라든지 북핵 문제에 정통한 인물들을 적용을 가능성이 높고요. 트럼프 방식의 탑다운의 아주 극적인 이벤트는 보기 어렵겠지만 그렇지만 매우 안정적인 그 북미 관계 개선을 기대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정부하고 정책적인 공조가 상당히 강합니다. 민주당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도 안정성은 상당히 고양이 될 거고 이제 일부 트럼프 때보다 비핵화 협상이 지체가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는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협상을 했고 두 번이나 정상회담을 했고 한 번도 회동도 했지만 결과는 부실했거든요. 그러니까 외화 내빈이었는데 바이든의 경우에는 차분하게 준비된 그렇다고 북핵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북핵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될 거다.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히려 성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대선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인데 앞으로 결과는 좀 더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